그리고 이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봅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요. 그러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래도 착오 볼까요? 착오 뭐죠? 개념을 봅시다. 착오.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하지 않는데, 그죠? 일치를 하지 않는데, 표의자가 이를 알아요, 몰라요? 표의자가 이를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죠? 착오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만으로 다 개념이 나와요. 근데 착오는 취소를 할 수가 있대요. 법조문에서 취소권 행사가 가능해요. 근데 언제나 가능한가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가능한가요? 아니죠? 중중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그랬죠? 취소권 행사를 하려면 중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의사표시가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 이걸 모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알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에 착오 뭐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취소지? 이게 나옵니다. 봅시다. 그래서 틀린 것은 하니까 우선 딱 치고 들어갑시다. 틀린 것은 X.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맞죠? 왜 맞다고 그랬죠? 우리가 착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의사표시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착오의 요건을 입증해서 취소권을 행사했어요. 취소권을 행사했다고 봅시다. 근데 이 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을은 얘가 계약을 같이 체결해 놓고 갑자기 나는 전혀 잘못한 거 없는데 취소를 해버릴래? 이 사람은 좀 신뢰라는 게 깨지죠.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랑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그 합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 똑바로 뜨고 한번 우리 계약서 잘 살펴보자. 한 다음에 설령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자. 우리 서로 하는 거지. 서로 딴소리 하지 말자. 가지고 그런 그 취소권을 배제한다는 약정을 세워놨어요. 이 약정이 유효한가 이게 문제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런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나 이거 사고 일으켰는데. 하지만 이게 우선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의 신뢰도 보호해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별도의 약정까지 맺어놨는데,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사고에서 그렇죠. 취소할 수 없죠.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정이요. 네, 두 번째 봅시다.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여기서 포인트 미미죠. 그러면 미미한데 뭘 중요해요. 중요 부분 아니죠.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미미한 경우 맞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이라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 보증에 서명과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서명의 착오라고 했습니다. 서명의 착오. 이제 기본 강의 때는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사를 가졌죠? 그리고 어떤 표시 행위를 했죠? 표시는 자기는 이거 연대보증 서류야 하면서 연대보증이라고 생각하고 표시를 한 거죠. 아니죠. 반대입니다. 연대보증 서면에 봅시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의사 표시네요. 의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대보증 서면에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표시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 나는 현재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어 하면서 연대보증 표시를 한 거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하죠? 착오에 빠졌는데 이 착오가 뭐죠? 표시를 할 때 착오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걸 표시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착오의 종류가 세 가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설명 못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
뭐죠? 동기의 착오, 내용의 착오, 표시의 착오 이렇게 하면서 표시의 착오는 이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를 책에 읽은 것은 뭐 아마 신원보증서류일 거예요. 신원보증서류에 그 서명 날인한다고 생각하고 연대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에 이게 표시상의 착오의 대표입니다. 동기의 착오는 뭐죠? KTX역이 들어선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의 의사 표시를 했다. 이거 동기라고 했죠. 그리고 내용의 착오는 호주 달러랑 미국 달러랑 동일한 줄 알고 호주 경매 시장에서 $1,000라고 쓴 거예요. 자기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예를 들었습니다. 기본서에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표지상의 착오죠, 이게요. 봅시다. 그래서 맞네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 표시에 대한 중대하시는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을 했대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을 한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틀린 것은 4번이겠네요. 5번. 상대방에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잠깐만 설명해 볼까요? 동기의 착오가 은근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기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서 어떤 의사 표시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랑 표시는 일치해요. KTX역이 쓴다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사야겠다. 그런 의사가 형성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표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오는 이게 일치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동기의 착오는 이렇게 일치를 해서 그러면 이 동기의 착오는 일반적인 착오랑 동일한 취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동기는 표시가 안 되죠. 표시가 안 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서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동기가 표시되면 상대방이 알죠. KTX역이 들어선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KTX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해.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착오의 그 취소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죠? 될 수 있다. 유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 맞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착오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입니다. 모두 골라야 돼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도록 착오를 이루어가는 매도인 취소금이 해야 돼요. 맞죠? 별개의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자담보 책임 착오로 이게 별개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있고 착오에 대한 취소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별개라고 했지. 그래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루어 취소를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은 불상을 진다. 이거 아니죠? 이게 판례가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착오의 요건을 보면 착오의 요건이 뭐죠? 중중 그래서 이게 중요 부분이어야 하고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근데 이 소리는 뭐죠? 경과실이 있어도 우리가 중과실의 반대가 경과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과실이 있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대방, 취소를 하는 사람의 상대방, 취소를 당하는 사람이 좀 취소 당하기 억울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취소를 하는 사람이 경과실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 네가 취소를 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공격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묻는 거죠. 취소를 한 사람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근데 이게 우리 민법 75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건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게 갖추어지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아, 경과실. 오케이. 나 손해 났어. 했는데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109조에서 규정을 한 것은 취소를 하는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을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예, 불법 행위 성립 안 한다고 했죠. D급 봅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답니다. 얘기했죠. 중대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니을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예, 이건 별개제도 해제, 착오, 별개. 그러니까 별개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겠죠? 그죠? 별개제도니까. 그래서 맞는 게 뭐죠? 예, 기억, 디귿.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제 착오가 끝났습니다. 이제 사기강박이 나오네요. 사기강박도 한번 짧게 한번 보고 합시다. 사기강박은 우리가 이제 이 의사표시 규정은 계속 그거 생각해야 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가? 이 사기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갑이 을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을로 하여금 어떤 의사를 표시하게 했어요. 사기를 했어요. 사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형성이 되고, 그죠? 사기를 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죠? 이게 같겠죠? 하지만 이 사기라는 이 위법한 행위죠. 어떻게 보면 위법한 행위인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유발한 거예요. 하자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착오까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진통 5사 중에서 진통 5까지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건데 사기강박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강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아시고요. 어떤 효과가 있죠? 상대방이 사기강박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를 할 수가 있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제3자가 이때 제3자는 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 사기강박을 하는 사람이 제3자예요. 당사자가 아니라 상대편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을 때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 상대방이 그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여전히 있고요. 똑같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문제 봅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예, 틀린 것. 딱 이렇게 하고 시작하세요.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의 공동묘지 사건이죠. 무슨 얘기죠? 사기라는 게 기망행위죠. 기망행위는 뭐 자기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 의무가 있는데 부자기한 경우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죠.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분양자가 공동묘지가 인근에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겠죠. 그죠? 수분양자, 분양을 받는 사람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분양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자에게 이번엔 기망행위가 인정된대요.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그죠? 기망행위가 인정되니까 취소할 수 있죠. 여기까지 맞네요. 여기까지는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분양자가 만약 1번 상황에서 취소를 할 수도 있죠. 취소를 하면 효과가 뭐죠? 소급해서 무효. 취소의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 그래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취소하는 게 귀찮은 사람도 있어요. 나 그냥 공동묘지 조성돼도 나 그 아파트 그냥 분양받았으니까 살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손해는 없어지나요?
취소를 뭐 안 한다고? 아니죠. 손해는 남죠. 그래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탄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 제가 아까 여기서 사기 강박에서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빠뜨렸는데, 요건이 뭐죠? 사기 강박에 기망행위자 또는 강박행위자의 고의가 있을 것, 2단의 고의, 이런 것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2단의 고의가 있을 것,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의를 가지고 사기를 기준으로 하면 기망이 있어야 하고, 강박이면 강박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뭐죠? 위법할 것이라는 게 나옵니다. 위법할 것. 이 기왕행위는 또는 강박행위가 위법할 것.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 네 가지가 요건이죠. 인과관계. 여기서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술. 그러니까 허용될 수 있는 상술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사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내용이 아니라서 이 경우에는 사기라는 표시로 취소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우리 판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번을 하고 있죠. 3번. 다소 과장된. 그러니까 아주 큰 기망은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그런 거다. 이런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겠네요. 네, 4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 이전은 제가 얘기했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5번. 대리인의 기망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왜 맞죠? 대리인이 기망을 했어요. 대리인의 기망 행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 상대방, 대리인이 을이라고 하는데 이 대리인 을이 기망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선이에요. 이 갑이 우리가 이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는데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가는 선의의 제3자가 될까요? 아니죠? 같은 편이랍니다. 제3자가 아니에요. 이 본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리인의 대리 행위만을 가지고 이 기망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 파트가 진통오사 딱 배우고,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이라는 파트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이것도 잠깐 볼까요? 의사표시의 과정이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인데 표백 단계를 거죠. 표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꺼내는 걸 표백이라고 했습니다. 표백 단계를 거쳐 발신을 하죠. 우체통에 편지를 집어넣는 행위, 발신을 합니다. 근데 발신을 하면 상대방의 영역에 도달을 하죠. 의사표시를 받는 쪽에 그 영역에 도달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완료할 때 요고, 아는 걸 완료해요. 알게 됐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알게 된. 이 과정을 통해서 의사표시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이제 그렇게 했냐면 어떤 단계에서 도달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가. 효력이 언제 발생할 것인가를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명문으로 도달주의를 딱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도달주의. 그래서 도달할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딱 하고 시작합시다.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청약의 효력에 이르지. 이제 법조문인데요. 이거 한번 잠깐 설명해 볼까요? 이제 청약, 매매 청약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 갑이라고 합시다. 갑이 청약을 했어요. 매매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딱 발송을 한 이후에, 청약 발송한 이후에 이 사람이 사망 또는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 선고를 받는다거나 피성년 후견 선고, 그러니까 좀 우리 민법상 약간 능력이 부족한 자로 취급되는 뭐 뇌진탕을 당했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그 제한 능력자가 됐다고 해보세요. 근데 청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발송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근데 이 의사표시, 청약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 발신 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겨도 사망이나 제한 능력자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2번 봅시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선택의 노인 때의 의사표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달주의를 취한다고 했잖아요. 이 도달의 의미가 뭐냐는 소리예요. 아까 도달 다음에 요지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가 발신이고요. 이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요지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요지까지 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요지라는 것은 완전히 안 상태죠. 이 도달은 뭐냐면 요지할 수 있는 상태면, 요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요지할 수 있는 상태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도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했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안다는 것은 요지인데 알 수 있다는,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지하지는 않았지만 요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도달된 것으로 봐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네, 맞습니다. 3번 봅시다.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입니다. 이제 기본서일 때 다 설명한 내용인데요.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도달.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판례의 태도는 내용증명우편 플러스 등기우편은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반송되지 않았다면, 별다른 일이 없으면 도달돼가지고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요. 근데 반대로 이 정도의 효력을 부여를 안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편, 일반적 우편이죠. 그러니까 등기 우편 아닌 그냥 일반 우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효력을 반송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맞습니다. 이거 또 나네요. 발소한 후에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이 그 통지를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를.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이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설령 이 사람이 제한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법정 대리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4번은요. 그죠? 5번 봅시다.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의 수출을 거절한 경우에는 해지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착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상태는 된 거죠. 그래서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린 것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은 2번 봅시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해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내용 증명표 딱 체크를 해주시고요. 을에게 발송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갑이 그 후, 즉 무슨 얘기죠? 발송 후, 즉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이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하여 그 있는 의사표시가 효력을 잃나요? 아니죠?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자주 나오죠, 이 질문이요. 그죠? 그래서 그 질문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볼까요? 2번.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아니죠? 해제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러니까 해제 효력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해제도 의사표시죠? 언제 발생하죠? 도달돼야지 발생하죠? 그럼 도달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요지 가능성 있는 상태면 도달된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알아야, 그것은 요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틀렸죠?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를 철회할 수 있다. 도달을 하면 뭐라고 했죠?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근데 철회라는 게 뭐라고 했죠?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걸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게 철회라고 했어요. 철회의 개념입니다. 그게 철회의 개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도달한 후 효력이 발생했는데 철회? 안 되겠죠? 예, 틀렸습니다. 도달하기 전에 철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갑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우편이었죠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등기우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5번. 갑의 내용증명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을이 성년 후교 갱신 심판, 이게 무슨 얘기죠? 도달을 벌써 했어요. 아, 근데 이것은 그거네요. 그 얘기가 아니라 도달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하면 효력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을이 성년 후경 갱신 심판을 받았답니다. 도달 후에. 갑의 해제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도달하면 도달한 즉시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년 후경 갱신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예, 맞죠? 그래서 4번이 옳은 거 답입니다.